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많이 공유되고 있으며 중 하나를 길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한때 경험했던 기묘하고 섬뜩한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 나는 서울 외곽에 있는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곳이라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곤 했고 그럴 때면 12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했다. 한밤중에 계단을 오르는 일은 언제나 기분이 나빴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어두운 계단을 오를 때면 말이다. 어느 날 새벽 친구와 심야 영화를 보고 늦게 돌아오던 길이었다. 마지막 지하철을 겨우 탔고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은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이번에도 엘리베이터 고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내일 수리 예정이라는 짤막한 문구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4층쯤 왔을 때였을까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거나 내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층을 오를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졌다. 무언가를 끌고 가는 듯한 발소리와 도와줘 라는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미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이런 시간에 이 낡은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게다가 그 소리는 분명 내가 오르고 있는 방향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눈을 질끈 감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8층쯤에 다다랐을 때 소리는 바로 내 뒤에서 멈춘 듯했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느껴졌다. 마치 나와 속삭이듯 간간히 도와줘 라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고 아파트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 소리를 잊으려 애썼지만 계속해서 귀에 맴돌았다. 도와달라는 말 그리고 가까워 오던 그 발소리.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그러자 과거 이 아파트에서 있었던 한 사고 기사가 떠올랐다. 10여 년 전 이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계단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 그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계단을 기어오르다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살해된 층이 바로 8층이었다. 그날 이후로 계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나는 결국 아파트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이사를 마친 후에도 가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계단에서 들리던 그 섬뜩한 목소리와 발소리 그리고 내 뒤를 따르던 차가운 공기. 아마도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눈을 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후로도 그 낡은 아파트는 여러 괴담의 진원지로 남았고 가끔 무서운 이야기를 찾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다. 당신이 그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당신의 뒤를 따른다면 도와달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충고해주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은 일상의 평범한 상황에서 시작해 점점 미스터리하고 소름 끼치는 요소들이 드러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친구들과 둘러앉아 나누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며 사람들에게 큰 흥미와 공포를 줍니다. 여기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겨우겨우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준비한 뒤 소파에 편안히 누워 인터넷 서핑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일찍 자야 했지만 자꾸만 손이 가는 스마트폰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싹한 이야기들이 읽고 싶어져서 평소 좋아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곳에는 다양한 공포썰이 질비하게 올라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조회수가 유난히 높은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글의 제목은 잊혀진 방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때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라는 서문으로 시작하는 그 글은 나를 금세 몰입하게 만들었다.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낡은 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늘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들과 그 저택에 들어가 보자는 내기를 했습니다. 주인공과 친구들은 금지된 듯한 느낌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니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흔적들이 가득했다. 그곳을 둘러보던 중 주인공은
우연히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못 이긴 주인공은 친구들과 함께 그 문을 열어보았다. 작은 조명을 켜고 걸음을 내딛자 아래층에는 오래된 물건들과 희귀한 냄새가 가득했다. 마치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닿지 않은 것처럼 헝클어진 물건들 사이로 벽에 걸린 낡은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에는 같은 모습의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하나의 얼굴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이거 봐. 주인공의 한 친구가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호기심에 찬 일행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일기 속에는 한 아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오늘도 엄마가 이상해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집안에 낯선 사람들이 많아요. 일기의 주인공은 불안한 마음을 일기에 적고 있었고 점점 더 일기 속의 상황은 기괴하게 변해갔다. 아이의 마지막 글은 이렇게 끝났다. 오늘 밤 그들이 또 온대요. 나는 숨어야 해요. 아니면 나도 함께 사라져버릴 테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일기는 끝이 나 있었다. 그 순간 저택 지하의 외부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황급히 위층으로 올랐고 저택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주인공은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매일 밤 꿈속에서는 훼손된 얼굴의 아이가 나타나 자신에게 다가왔다. 몇 년이 흐른 뒤 주인공은 다시 그 저택을 찾아갔다. 하지만 저택은 이미 철거되어 흔적도 없었다. 그 일기를 누가 쓴 것인지, 그 사진 속의 훼손된 얼굴은 누구의 것인지,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더할수록 나는 스스로가 그 저택의 비밀을 풀고 싶어졌지만 동시에 끔찍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마치 그곳의 비밀을 파헤치면 안 된다는 경고처럼. 그래서 나는 무겁게 숨을 삼키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잠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 밤 훼손된 얼굴의 아이가 꿈에 나타나 나를 응시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널리 공유되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도시 전설, 실화라고 주장되는 경험담 혹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가상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한 여성의 섬뜩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길고 치밀하게 엮어진 공포의 실타래와 같습니다. 젊은 대학생 수지는 방학을 맞아 절친한 친구 유나와 함께 산속의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의 휴식을 꿈꾸며 떠났던 이 여행은 영원히 잊지 못할 공포의 나날로 기억되었습니다. 첫날은 평범했습니다. 겨울이 막 지나 봄이 오는 시기였고 아직까지는 쌀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펜션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게도 직접 나온 농산물들로 가득 찬 푸짐한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진과 유나는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방으로 돌아가 짐을 풀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어둠이 찾아오자 분위기는 급작스럽게 달라졌습니다. 산중의 밤은 적막했고 밖에서는 희미한 바람 소리에 나무가 간간히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피곤함에 빠르게 잠들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낮은 소리, 누군가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걷는 듯한 인기척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살포시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어둠 속에 그저 나무 그림자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죠. 잠이 깨버린 수지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 옆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녀는 마루로 다가갔고 그곳에선 분명히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덜컥 겁이 난 수지는 유나를 깨우기 위해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나, 밖에 누가 있어. 하지만 유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를 깨웠고 두 사람은 함께 창문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에 가득한 두 사람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게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어젯밤의 일을 펜션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이곳에 오래전부터 떠도는 소문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이 펜션 근처에서
한 남자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수진과 유나는 할머니께 머물렀던 방을 다른 곳으로 바꿀 수 있는지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욱 단단히 문과 창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수진은 자꾸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바깥에서는 수진아 수진아 하고 애틋하게 부르는, 마치 오랜 지인이 부르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두려움이 극에 달한 수진은 제발 꿈이길 바라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는 한참을 떨며 지새웠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창문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고 잔뜩 겁먹은 수진은 유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짐을 챙겨 황급히 펜션을 나왔습니다. 이틀 후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내가 대체 무엇을 본 것인지 확인하고자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과거 그 펜션에서 사람들이 자주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다는 후기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녀들은 결국 그곳에서 잊지 못할 공포의 나날을 보냈던 것이죠. 수진과 유나는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매년 다시 찾아오는 봄이 올 때마다 그때 들었던 목소리와 그림자가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여운은 길고 깊게 그녀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은 입고 있었던 옷 주머니에서 낯선 쪽지를 발견합니다. 다시 찾아올게 라는 익숙한 필체가 그녀를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포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그녀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